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으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올해 각 분야별로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도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외환시장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오늘도 미국의 국채금리 움직임이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국채금리 움직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빅테크 중심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전망하면서 연초부터 첫 거래일부터 증시보다는 국채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는 국채금리를 주목하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외환시장을 좀 주목하실 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채금리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오늘은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기름의 불분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FOMC 의사록 이후에 미국의 그 모든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급변했는데요. 나중에 좀 한꺼번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기름의 불분격이냐 하면 일단은 페드의 양대 목표가 시청자 여러분 고용 그 창출, 그 다음에 물가 부분이죠. 두 가지 분야에서 오늘 이렇게 출구 전략에 추진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에 아주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 캐서분께서 작년 12월에 민간 부분의 신규 고용 창출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mployment surprise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가 더 주목됐는데요. 우리가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Great Resignation, 대사지, 그 다음에 Great Hesitation, 고용 시장에 참여할까 말까 하는 뉴노멀 현상이 지금 지원금 문제와 함께 굉장히 노동시장의 일종의 그 불규칙성 운동인데요. 여기에 신규 고용 창출 건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요 Great Resignation과 Great Hesitation, 요게 좀 해소되는 게 아니냐, 고용시장이 정상을 찾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출구 전략을 추진할 때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아마 캐서분께서 요 부분을 좀 급하게 시장이 움직여서 지적을 안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12월 달 미국의 그 CPI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월가 예상치는 7.3%인데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이렇게 추이를 보면 10월 6.2%, 11월 달 40년 말 최고치인 6.8%,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가 문제가 최대 현황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시간을 한 2시 넘어서 FOMC 의사록이 발표했거든요. 의사록이 발표했는데, 자, 우리가 출구 전략은 부드럽게 추진하는 출구 전략이 있고 급진적인 출구 전략이 있다 해서 soft exit strategy, strong exit strategy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테이퍼링과 함께 대차저배 축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떠냐 하면 테이퍼링은 사실 대차저배 SF 부분에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 분을 채권의 그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야. 수도꼭지를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니까 사실 계속해서 자금은 공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SF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인데 오늘 거론됐던 것이 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았냐면 대차저배 축소니까 이제는 시중 유동성을 환수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권에서 보면 시중 유동성을 환수하니까 자 채권을 내다 판다는 얘기죠. 네. 대차저배 축소. 대차저배 축소에 내다 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공급 물량이 증가하니까 채권 가격은 급락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시장 금리 올라가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빅테크 관련된 나스닥 지수가 FOMC 의사록이 발표된과 함께 굉장히 급락하긴 배경이다. 오늘 그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달러 가치 인덱스 1일 그래프, 그 다음에 국채금리 1일 그래프,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는 이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주식뿐만 빅테크 업종보다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틀 전에 지적해드렸습니다. 오늘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일정 그래프가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인덱스, 국채금리, 그 다음에 달러, 비트코인, 나스닥 빅테크 전부 아주 급변화를 보였던 것이 이렇게 오늘 모습이다. 아마 장중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는 시청자분한테 마켓워치의 일중 그래프를 한번 다 정비해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www
마켓워치.com을 두들기면 일중 그래프가 다 나옵니다. 그것을 해서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증시 모습, 달러 인덱스, 국채금리,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이런 가능성 때문에 1년 전에 국채금리 급등세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12월 FOMC 의사록이 나오자 10년물 국채금리가 1.7%대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자막을 고스란히 비춰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 PD 어제 자막을 고스란히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마 1년 전에 국채금리 악몽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 1월 말서부터 시작된 국채금리가 1.5% 돌파하니까 빅테크 업종들이 폭락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국채금리 10년물이 1.7%가 될 때는 S&P 500 기업에 속해 있는 것이 영업이익이 70% 손실된다.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금리 10년물이 1.7% 돌파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리 얘기했으면서 오늘 좀 다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1.7% 돌파하니까 지금 채권 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1.75% 돌파가 지금 월가에서 새로운 관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막 이렇게 해서 다음 자막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1.7% 돌파했죠? 네. 1.75%의 시나리오가 돌파하느냐? 그러면 포머적, 빅테크 업종의 포머적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빅테크 업종 포머적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월가에 팽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중에 주식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제러미 시겔의 소위 티나 이야기를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후가 된 시점에서 보면 미국 국채금리는 어제 랑데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더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인플레 타겟팅 2%,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2%, 랑데브였느냐. 만약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인플레 타겟팅 수준을 2%로 벗어난다면 출구 전략 속도는 상당히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일중 그래프가 나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연준의 FOMC 회의록이 발표된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네. 월가에서 그래서 이제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볼까요? 대차대표 축소는 네. 어제 출구 전략을 할 때 유동성을 먼저 조절하고 금리를 조절한다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차대표 축소는 1단계에 해당되는 유동성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단기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오늘 아까 미국 국채금리 3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래프가 이제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단기 금리 2년물은 8% 전일 대비해서 8%가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은 2%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오늘 미국의 이렇게 빅테크 업종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이런 폭락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요 그래프를 본다면 오늘 12월에 FOMC 의사록에 대체적 축소된다면 장단기간의 예일드 커브 시청자 여러분 채권 분야가 다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셔야 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서 어제 오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2년물 단기물의 대표금리, 10년물 장기물의 대표금리 변화를 보니까 2년물은 8%가 상승하고 10년물은 2%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0년물은 0%뿐이 안 됐습니다. 0%대. 그러면 채권의 예일드 커브상 보면 단고 장저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왜 다우존스까지 떨어졌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미국 경기를 예측할 때 채권의 금리 가지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의 모습 가지고 하는 예일드 커브 가지고 분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특히 페드 입장에서는 이 예일드 커브의 형태를 경기 예측 모델로 굉장히 유용성 지표로 보거든요. 자, 이런 이론적 부분인데 이건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은 것은 경기 회복을 의미한다. 자, 장기 금리가
단기금리가 높고 장기금리가 낮은 단고장저가 될 때는 침체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 1970년대 이후에 단고장저 현상이 됐을 때는 여없이 경기 침체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적표 축소가 되니까 앞으로 추이를 보셔야 되겠습니다는 단기금리가 굉장히 급등했지 않습니까? 장기금리는 30년물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10년물도 3년, 2년물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폭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고장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단고장저. 근데 우리가 보면 페드 입장에서 보면 여기 이제 에스트라델라 미스킨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통화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유용성을 검토했더니 이 채권의 단기금리, 장기금리 모습에 따라서 이것이 경기예측 모두 유용하다고 판단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렇게 대체표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금리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장기금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단고장저, 경기 침체. 그래서 사실 그 금리 상승과 함께 빅테크 업종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고 다우존스 지수가 FOMC 이전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FOMC 이사학이 끝나고 나서 급락세로 돌아서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왜 우리가 증시보다도 채권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는 걸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과도기죠. 금융 완화에서 이제는 실행 단계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도기입니다. 이 모습까지 과잉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과도기에는 불규칙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불규칙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체인지가 굉장히 단고장저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레벨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금리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그래프는 레벨적인 측면에서는 2년물보다 아직도 10년물이 높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년물보다도 10년물이 아직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체인지에서는 단고장저 경기 침체 우려가 되지만 여기에 과잉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레벨은 2년물은 0.8%에서 10년물은 1.7%다. 그러면 체인지가 예측력이 높으냐 레벨이 예측력이 높으냐 하는 것을 미시킨 분석에서 보면 다소 좀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중요하니까 레벨이 체인지보다도 더 예측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체인지상으로 보면 단고장저, 경기 침체, 다우존스 떨어지만 과잉적으로 해석하느냐 아직까지 과도기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레벨은 아직도 단저장고 경기 회복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기적인 상태에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정책의 변화가 되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정착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너무 과잉되게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튼 스퀘어의 제레미 시겔에서 시장과 그 다음에 사실 그 이론을 가장 예일대 로버트 슈러와 함께 가장 보는 그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올해 여러 가지 투자 수단 중에서 자 우리 주식과 채권과 현금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전히 주식이 유망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레미 시겔도 올해 주식이 자 과거에 영국의 대처상 것처럼 제3의 길을 얘기할 때 신자의 길을 얘기할 때 There is no alternative 이게 T나거든요. 네. 자 약자를 보면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예. 주식이에는 대안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정책 기조 변화 과정에서 아직 시장 참여들이 이 익숙한 체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그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채권 시장 금리 문제에 대해서 급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아직까지 뭐 이렇게 과잉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짐이 되기 때문에 올해 대번 다 증시에 초점 맞춰서 올해를 볼 때 오히려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고스란히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함에 따라서 외환시장 움직임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도 이제 부분적으로 외환시장을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올해 상반기 상당히 높다, 하반기 낮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에 있어서는 박정림 KB증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저하고다 예.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저하고니까 외환시장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죠. 상고하자다 하는. 네. 그래서 대부분 예측기관들이 올해
외환시장 모습을 상조하고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기업의 그 경영관리실장들이든가 이런 분들이 자 상조하고인데 어떻게 상고하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신 게 있는데요. 그 기획시장님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환시장 오늘 점검해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비트코인 폭락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비트코인 한번 이게 가격이 43,000달러대로 내려왔을 겁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자료가 준비되지 않겠습니다. 시장이 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급등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외환시장 보면 코로나 이후에 외환시장은 굉장히 이렇게 첫 해는 급락했죠. 첫 해는 급락했죠. 그래서 2020년 3월 코로나 첫 해죠. 3월 중세 1280원에서 기축통화 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기축통화 안 갑니다. 달러만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1080원까지 떨어졌죠. 1년 전이죠. 네. 하루 이맘때입니다. 오늘이 1월 6일이니까. 근데 작년엔 더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올라갈 겁니다. 정상화된. 그래서 1080원에서 어제 장중 1200원대. 빅픽처라 그러죠. 빅픽처. 1200원대 1199.9원. 이렇게 해서 내고 물량 나오고 외환시장 개입이 되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제는 장전 1199원 30전까지. 그래서 1100원대 근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을 점검할 때 2021년에 우리가 1180원 뚫리면 1200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네. 아마 11월 중순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1차 갈림길이었는데요. 그때 기억나시겠습니다는 1180원 뚫리면 1200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예상보다 당초 예상은 2개월 앞서서 2차 갈림길 1200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2차 갈림길이 뚫리면 어떠냐? 1230원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환당국도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어제 외환당국에서 1199원 30원까지 1200원 되니까 2차 갈림길 뚫리면 1230원.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급진적인 출구자와 함께 한국이 그럴 가능성 나중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는 지난해 말에 한미 간 통화 수협 정도 종료가 됐으니까 미국의 출구 전략 하는가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우리 환율이 급등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어제 정부 당국에서 스무딩 어퍼런치 한설에서 구두갭이 나와서 어제 종가는 1197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외환시장도 빠르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지금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기업 환율 담당자들의 궁금한 사항부터 좀 풀고 갈 텐데요. 작년 8월에 한국의 금리 인상 이후 환율 변동폭이 심해지면서 외환 관리가 어렵다 이런 불평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외환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 시각은 환율이 급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환율이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면 외화 운영할 때는 이 변동성이 큰 것이 외환에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 8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 우리 것처럼 이렇게 신흥국 입장에서는 MS, 모건 스탠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달러계 자금 향방이 거기에 벤치마킹하니까 이렇게 보면 신흥국은 가장 안전한 통화가 그 나라 국채거든요. 국채 완충 역할, 쿠션 이펙트, 쿠션 카페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한국은행이 작년 8월 26일인가요? 8월 말에 금리를 올렸죠. 네. 11월 달에 금리를 올렸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자 채권의 금리가 올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채권의 완충 역할을 한번 접어주는 완충 역할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외환시장의 유출입에 따라서 그대로 환율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채권이 완충 역할이 없다 보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올해 그 첫 1월 14일인가요? 금통이 열리죠. 그런 상태에서 자 올해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는데요. 추가 금리 인상하니까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두 차례 올린 상태에서 사실 우리 경제 여건이 그만큼 좋으냐?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빨리 금리를 올릴 만큼 경제 여건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물가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가 뭐 부동산이든 뭐든 다른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자 8월 달 올리고 그 다음에 11월 달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1월 달에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가져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진다. 누가 채권을 보유하겠느냐. 이번에도 한국은행에서 올해 들어서 처음 통환체를 할 때 민간에서 수요를 안 했거든요. 바이백 했거든요. 왜냐? 금리를 계속하면 채권 가격 떨어지는데요. 시중은행의 대형 플레이들이 그 사겠습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채권을 발행시켜 놓고 바이백하는 한국은행의 대사주는 이런 아주 스크 효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와충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환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변동성도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외환 담당자 하시는 분, 또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금의 외환 시장에서 연초부터 미국 국채 시장과 외환 시장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궁금증은 연초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작년 말에 종료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20원 이렇게 근접하다 보니까 네. 바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종료하는 문제에서 외환위기 문제 이전에 한번 세종대 교수가 해서 그런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정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개연적으로 한국이 외환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적정 외환보유가 최강위로 설정하는 캡틴 방식으로 하더라도 외환이 풍족한 상태다. 물론 2개월 연속 환율이 올라가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달러 베이스를 하면 외환보유가 줄어들죠. 그러나 지금 일선으로 갖고 있는 것이 지금 4,600억 달러가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캡틴 방식의 최강위 개념에 적정 보유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달에 한미 간 종료 통화수협 600억 달러가 코로나 이후에 세 차례 연장되는 상태에서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환율을 치밀 만큼 우리가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외환위기 가능성은 높게 하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다 본다면 왜 연초에 원달러 환율이 한미 간 통화수요 협정의 종료가 원인이 아니라면 뭐가 되느냐? 미국의 국채금리 급진적 출구 전략이 한 출구 전략, 미국의 금리, 캐리 자금, 트레이드 자금 입장에서는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이 그쪽으로 형성되는 이런 차원에서 자 지금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내부적 요인보다도 미국의 출구 전략,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이런 요인이 더 큰 원인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내 외환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미국 쪽으로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도 기업의 이렇게 환율 담당에서 이 4대 그룹이라는 게 강의가면 꼭 지적하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외환 시장은 사실 중국의 경제 분위기에 쏠림 현상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는 위안화 원화 간의 상관계가 높았죠.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안화가 원화 간의 동적에서 0.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명하신 분이죠. 스티브 로치라는 예일대 교수에서 스티브 로치가 그런 전망을 내놓으셨을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1년 안에 달러 가치가 폭락했다. 1년 안에 달러 가치가 폭락했습니까? 달러 가치가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죠. 그렇죠. 89레벨에서 96레벨까지. 지금의 이렇게 훌륭하신 학자들도 예측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렇게 오늘 캐시우드 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는 사실 시티뱅크 이런 데에서 시티그룹과 같은 이런 데도 예측이 많이 틀리고 다이먼 회장 같은 JP 모건의 회장도 굉장히 작년에 수모를 겪었습니다는 이 스티비 로치 같은 사람도 작년에 1년 안에 달러 가치가 30% 폭락할 것이다. 오히려 달러 가치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인덱스상으로 보면.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였었는데요. 로이터 통신도 1년에 달러당 6.32원대. 요건 이제 같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요인만 감안한다면 원달러니 1,100원 붕괴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든 정부 이어서는 봉쇄됐던 게 백신에서 붙이면 2000년에 그냥 떨어졌던 것이 원달러는 1,280원 떨어졌던 것이 다시 붙이면 정상대로 복귀할 겁니다 하는 쪽도 말씀드려서 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원달러니 1,080원에서 1,2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 때는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계가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막. 그래서 지금은 뭐냐? 위안화가 지금 최근에 절상이 많이 되죠. 어제도 이제 위안화가 절상 고시했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은 1,200원치 치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원과 위안 간에 서로 커플링이 외환 담당자들의 그동안 모습이고 기업의 외환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서학개미 분들도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자 원과 위안 간의 상관계가 높지 않느냐. 그럼 어제 절상됐다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져서 원화가 절상돼야 되는데 왜 환율이 거꾸로 올라가느냐 하면 최근에 원과 위안 간의 현상은 커플링보단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자 안미 경중이다. 자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하는 이런 점이란 자 기업 입장에서는 친미 원중이다.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대형주는 어디에 많이 투자하겠습니까? 중국은 한국 밀어내는 데 있으네. 자 바이든 정부가 뭐냐 반도체 굵기 뭐 해가지고 전부 미국 투자 리쇼링 문제로 이런 문제로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부 미국에 투자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 수요하는 사람들이 민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친미 원중 때문에 미국의 경제 비중이 더 크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위안시장만큼은. 네. 그다음에 서학개미 분들을 있잖아요. 미국 주식으로 GBK를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외환시장 모습은 현 정부의 중국의 경제 위주로 하는 것과 달리 프레어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미국의 쏠림 현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측에서는 출구 전략, 미국의 국채금리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한미 간 통화세 협정 종료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 환율이 지금 뭐냐 원과 위안화 간에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이 되면서 미국 쪽에 쏠림 현상이 되면서 환율이 1,200원대에 급등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요는 꼭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지만 페드의 출구 전략도 올해 외환시장 움직임에서 좀 주목할 만한 변수겠죠? 특히 이제 상반기에 주목하실 상고하자니까 네. 정책의 전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프레어들이 과거의 체질에 익숙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올 때는 그걸 받아들이냐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자 마지막까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난 거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FOMC 의사록에선 한 가지 더 첨가된 게 있죠. 우리가 보면 자 그동안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해서 지금 인플레가 강범위하고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페드의 출구 전략이 금융위기와 달리 비교해 드린 것은 금융위기 때는 굉장히 소프트 출구 전략 천천히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한다. 자 급진적 내용 보겠습니다. 테이퍼링 규모를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늘렸죠. 3월에 그렇죠. 종료됐는데 네. 자 이번에 FOMC 의사록은 여기에 더해져서 대차자 지표에서 축소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유동성 환수한다. 요게 한 가지 더 첨가한 겁니다. 유동성 환수하니까 앞서 말씀 채권 공급 물량 나와 채권 가격 떨어져 금리 급등해. 요게 한 가지 더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금리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게 3월에 종료가 되면 바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차저표 축소가 되니까 축소 얘기 나오니까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거죠.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 오늘 FOMC 12월 이사록이 나오고 나서 3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급등하는 문제가 56%까지 나왔는데요. 바로 조사한 거를 보면 70% 이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금리에 많은 영향을 보고 있는 앞서 우리 정 PD께서 보여줬던 2년물 정책에 가장 많이 받는 2년물 금리가 전일 대비해서 8% 이상 급등한 겁니다. 고연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왜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반복해서 시청자분한테 어떤 분 그래요. 이렇게 해서 금융위기 때는 4년 만에 추진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추진할 속도가 없습니다. 4년 후에 합니다. 작년까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왜 그거랑 비교해 주냐면 위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과거 금융위기는 시스템 문제고 그다음에 이건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전염성이 부추기면 보온력이 나죠. 근데 가장 최대 현안이 뭐냐? 인플레가 후유증, 행오버 현상이니까 그 차단하면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니까 바로 뭐냐? 이 기대 심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오늘 바로 테이퍼링 규모 축소, 대차지표 축소, 금리 인상 가능성 바로 연계시켜. 이렇게 하니까 채권 시장이 가장 큰 변화가 있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처럼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시각도 나오는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연방부채가 작년에 어땠습니까? 한도가 꽉 차가지고 미국도 국가 채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전부 이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분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네. 분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급진적 출구 전략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왜냐? 작년에 12월 15일까지 미국의 국채 부담 상황 가지고 아직 정리가 다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금리 급등하면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제도 이렇게 파리스 믹스로 부분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인플레 붙어전 이 또한 국채금리가 발행이 증가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채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990년대 이렇게와 같은 루빈 독트린 얘기가 지금의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 독트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잠시 말씀드리면, 자 지금 전행거 지금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 정부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재무장관했던 빌 클린턴 정부도 민주당 정부입니다. 월가에서 본 연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라자 협정에 의해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엔화를 인위적으로 강세를 씌웠던 것이 프라자 협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95년 4월 19일 날 동경 위안식에서 정확히 11시 8분에 엔달러 환율이 70엔이 붕괴됐습니다. 네. 79엔까지 갔거든요. 그만큼 엔화 초강세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무너지거든요. 일본이 무너지거든요. 그때 당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떠오르지 않게 일본이 무너지니까 미국의 수출이 안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좀 일본의 숨통을 터주자 해서 그게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자 하는 측면에서 그게 유명한 역프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에 역이 붙은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엔화 강세, 달러 약세에서 달러 강세, 엔화 약세. 그래서 79엔에서 148엔까지 수주로 올랐던 겁니다. 엔화 약세. 아베노믹스 아시죠? 엔화 약세 되니까 일본의 수출 증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출 경제 올라가 미국의 수출 증대. 이렇게가 루빈 독트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채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수입 물가 상승,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업무가 다음 주부터는 제닛 앨런 독트린 얘기가 나온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파트너가 중국이기 때문에 다 안 된다. 이건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기적으로 보면 4월에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중국 주식은 아까 우리 그 강현호 특파원께서 중국 주식은 상저하고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반기 중국 경기 회복된다. 네. 근데 3월 달에는 1, 4분기 성장률이 작년에 18.3%니까 3%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중국 주식이 3월 달이 굉장히 부양책과 함께 관심이 될 거다 해서 올해는 미국 주식 위주보다는 중국과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도 계속 드렸습니다. 네. 같은 맥락입니다. 4월 달에 프랑스 대선 마크롱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보면 안 될 거로 봅니다. 그럼 맹족할 메르켈도 퇴진 상태에서 마크롱까지 이렇게 되면 유럽 통합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폴란드와 함께 EU를 탈퇴하고자 하는 헝가리도 지금 아르덴이 연임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 통합 붕괴, 달러 인덱스 하락, 유로와 같이 하락, 달러 인덱스상의 유로화 비중이 58%, 그러면 달러 강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3월 9일 날 그 대선이 치러집니다는 이게 5월 10일 날 출범하기 전까지 과도기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의 대통령 후보분들이 이렇게 모습 보면 이전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과도기적인 상태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4월 달에 특별히 외환시장만큼은 주목해야 된다. 전체적으로는 상고하저지만 사실 4월 달에 환율의 급등 가능성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각 외환의 담당자들, 서학개미분들 특히 4월에 환율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세계 경제 전망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대내외 외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